91년생의 젊은 감독 아니시 차칸티의 손에서 태어난 서치는 88만 달러, 하나로 약 9억 원대의 초저예산 영화입니다. 이는 한국 영화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 경쟁한 상류사회가 80억대의 작품이란 걸 생각하면 이 작품의 효율성이 얼마나 굉장한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작품의 결과를 보자면 더욱 놀랍습니다. 7,550만 달러의 흥행, 제작비의 약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우리는 왜 이 작품에 열광했을까요? 흥행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케일이 컸던 것도 아닌 그저 IT 기기 화면이라는 제한만 가득한 설정뿐인 영화인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의문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재미는 바로 제한에 있기 때문이죠. 연출면에선 이 특정 화면이라는 제한된 상황 자체가 너무 신선했고 이야기적으론 제한되기 때문에 주인공을 더 압박하여 더 능동적이게 만들었으며 관객들이 보기엔 제한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와 너무 가깝기에 더욱 몰입감이 컸던 거겠죠.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 개봉한 서치2 또한 이러한 성공 공식을 잘 계승한 영화입니다. 전작과 달리 부모가 실종됐다는 정반대의 상황이며 이번에는 IT 기기가 능숙한 딸이 나와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네요. 개인적으론 너무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서치2뿐만이 아니라 서치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조명하려 합니다. 물론 이번 리뷰 또한 작품성보다는 상업성과 대중성에, 작품의 해석과 의미 추론보단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저와 다른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7,550만 달러의 흥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치의 한국 최종 수입이 240억이라는 거죠. 개봉 3주차까진 서치의 월드 박스 오피스 수입, 즉 전체 수입의 2분의 1을 한국에서 견인했으며 최종 스코어로 봐도 3분의 1 이상을 한국에서 돈몰이를 했습니다. 북미 성적과 비교해도 40-5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시장 규모로 비교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단순히 생각하자면 한국에서는 흥행 바람이 불었으나 북미에서는 생각보단 평범했다는 말이겠죠.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국계 배우 조요한 배우의 주연작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한 건 장르에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 미스터리 스릴러 혹은 추리극,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화 연출의 핵심인 파운드 푸티지 장르 혹은 기법이 상대적으로 한국엔 생소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의 형식으로 전지적 시점은 배제된 채 카메라의 시각으로만 구성된 이 장르는 단조롭거나 산만하다는 약점을 가지지만 극단적인 사실성을 부여하기에 공포영화에 아주 애용되던 장르입니다. 1999년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수십 편의 공포영화가 이 장르로 양산되었으며 2009년 파라노멀 액티비티로 그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돈 되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탔던 장르가 충무로에서 상업영화로 제작이 된 건 생각을 더듬어도 10편이 채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중에 대중적으로 관객들에게 각인을 시킨 건 곤지암 단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서치와 서치2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한국 관객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서치 시리즈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성에 무척 충실한 작품이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생소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객들에게 회자가 되고 시리즈의 연속된 성공은 그 작품만의 특수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서치 시리즈는 앞서 말한 파운드 푸티지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이 보이는 작품이에요. 카메라의 시각에 한정되어 단조롭다는 약점은 서치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화상전화, 유튜브, 메신저, CCTV 등 컴퓨터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가 영화에서 사용되고요. 서치2 같은 경우는 외부의 조력자도 적극적으로 등장해서 1에서의 부족했던 스케일감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이 뻔하게 연출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마우스의 딸깍임이 불안감을 표현해내던가 무음의 CCTV 소리가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가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효과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화면을 지켜보는 게 아닌 잘 편집된 영상을 보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또 서치의 특별함은 공포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 장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포의 패턴이 이제는 너무 정형화됐어요. 카메라의 시각 밖에서 발생한 상황은 관객들은 알 수 없다라는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 공포를 발생시키는 거죠. 영화 서치2의 핵심 장치는 정보의 균등에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서치, 정보를 찾는 거죠. 사진을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CCTV를 확인하거나 주인공이 정보를 얻을 땐 그 순간 관객도 분명 함께하며 균등하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공만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객들 또한 동등하게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추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여는 관객의 몰입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간의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공포영화 대부분이 카메라에 찍힌 주인공을 관객들이 지켜본다 였다면 서치는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주인공이 본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차이가 서치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서치2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가 실종되었고 그녀의 딸이 찾는다.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머리에 수십 편은 지나가죠.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되는 이 이야기에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함은 관객들로 하여금 추리욕을 증대시키게 하고 때론 좌절감을 주기도 하죠. 재밌는 건 서치 시리즈의 재미는 성취가 아닌 좌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추리한 범인이나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때 뭐야 제가 범인 아니었어? 이런 상황처럼 말이죠. 이 영화는 끊임없이 관객과의 수싸움을 시도하고 그 수싸움에서 승리하려 합니다. 씨를 착실하게 뿌리고 열매를 확실히 회수하는 잘 짜인 퍼즐과도 같은 영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듬감이 괜찮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묘사했다가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알고 보니 다시 좋은 사람이었다는 등 긍정과 부정, 양극단으로 가며 관객들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이는 이야기의 트릭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연출의 방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용의자의 패스워드와 같이 아주 진지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정력왕 케빈 린인 것처럼 코미디로 소모해버리거나 진범에게 붙잡힌이라는 가장 위기 순간의 해결을 스마트워치로 경찰 부르기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사실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칫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긴장감도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다만 두 감독의 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기에 이러한 방식이 재치 있다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이 영화에 느끼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재치라고 표현했지만 누군가에겐 해결 단계가 너무 간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몇몇 캐릭터들의 사용이나 퇴장이 너무 쉽습니다. 흔히 FBI 모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 가장 아쉬운 건 영화에서 뿌리는 정보는 많은데 그 정보의 중요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장르의 영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줄 때 클로즈업을 땡긴다던가 POV를 쓴다던가 오블리크 앵글을 쓰기도 하고 특별한 연출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서치는 장르의 특성상 특별한 촬영이나 연출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봤자 컴퓨터의 화면 중 하나니까요. 다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가 다 같은 방식으로 연출됩니다. 물론 영화의 중요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답안지로 직결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정보의 재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카타르시스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또 연출자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관객의 입장으로는 영화에서 의심해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뭐지? 저 열쇠 뭐지? 저 번호 뭐지? 처럼 대사로 뿌리는 대부분이 신경이 쓰이고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심이 피로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반부터는 피로감의 누적으로 추리를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게다가 영화가 반전이 많은 건 좋은데 반전이 계속되다 보니 앞서 뿌려둔 정보가 의미 없어져 버려요. 이야기의 큰 맥락에서 이 정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직후에 올 반전을 위해 깔아둔 작은 포석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물론 정통 추리극이 아닌 서치에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의 절반 이상이 주인공의 추리로 풀려가는데 아름다운 나무보단 거대한 숲을 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들더라고요.
서치 1 그리고 서치 2 둘 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오락 영화라 생각됩니다. 물론 오락적인 요소뿐 아니라 SNS나 익명성이 미치는 지금 시대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가족에 대한 메시지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편은 사라진 딸을 아빠가 찾는 것이고 2편은 사라진 엄마를 딸이 찾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영화의 메시지는 유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임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알지 못한다. 영화에서 그려내는 실종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정보를 서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내가 몰랐던 내 딸의 아픔,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 끝엔 이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좋은 의미고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치2의 감독이 바뀌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던데 윌 메릭, 닉 존슨 두 분 아주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전작을 잘 계승하면서도 2편만의 매력을 잘 살려냈더라고요. 특히 다모어 사무실 씨는 전편에서 볼 수 없던 정통 공포 연출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